구독, 좋아요.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먼저 이제 강선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조금 자세히 좀 뜯어보죠, 뭐. 네, 좋습니다. 예. 강선우 갑질 폭로가 뭐 연일 터지고 있으니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 민원 네. 관련해서 전 여가부 장관이 폭로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 장관 하셨던 분은요, 보통 이렇게 폭로라든가 이런 거에 거의 하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자기 본인 역량도 있고 이제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이끌었던 중앙 부처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좀 품격 있는 그런 행보를 많이 보이시는데 본인이 과거에 강선우 의원한테 당했던 부분을 아마 잊지 않고 마음에 품어둘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모욕을 당하면은. 그러겠죠. 그랬는데 아주 심하게 모욕을 당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갑질 논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 내에 갑질 논란,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의 또 갑질 논란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에 강행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보이니까 도저히 참다 못해서 지인들에게 저 사람은 되면 안 돼. 내 과거 경험이 있어라고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낸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에 그게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진보 또는 우파 할 것 없이 다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제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이 말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 관련 없는 사업 부서의 예산 기조실이죠. 거기에 이제 예산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삭감 그리고 그 삭감 사유를 본인이 씁니다. 의원실 갖다 쓰거든요. 사유를 뭐라 쓰냐면 장관 정책 보좌관을 딱 특정을 해요. 그러니까 장관 밑에 있는 보좌관이 아마 의원실 와가지고 안 되는 이유도 설명하고 또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장관 보좌관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장관 보좌관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징벌적 이제 삭감이라고 징벌적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씁니다. 써가지고 이제 삭감 사유를 썼는데 그거를 본 많은 동료 의원들이 아마 이건 삭감 사유가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건데도 이제 동료 의원이 삭감을 주장하니까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제 장관실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 부처에다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살려줄 건데 말이 안 되는 삭감이야. 살려줄 건데 너네가 가서 그래도 그쪽 의원실 가서 이 스케줄 받아와. 그러면 우리가 못 이기죠. 설명이라도 좀 잘하고 잘 와. 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해요. 예. 저도 국회 보좌관 많이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제 사람을 보내서 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처음에는 해당 부서라든가 보좌관이 가서 보좌관님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 강선우 의원실에서 야 네가 오지 말고 장관이 직접 오라고 해. 장관 불러. 장관 직접 와서 나한테 얘기해. 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직접 와서 2억 5천 이거 송구합니다. 좀 살려주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나서 기어코 예산을 살려주는 아마 이런 이제 갑질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직원한테 갑질하죠. 병원에 가서 의료진한테 갑질하죠. 또 장관한테도 갑질하죠. 근데 이 갑질도 본인이 야당 의원들도 아니야. 여당 의원인데 여당 장관에게 갑질했으니까 이게 본인이 업보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 정영애하고 강선우 2대 출신이라고 하죠. 둘 다. 20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20년 후배한테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모욕감을 느꼈죠. 예. 앞서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지역구 민원이 들어온 거 그로부터 발생한 갑질 그리고 의원실 찾아가서 모욕을 당한 그런 정영애 전 문재인 정부 때 장관, 여가부 장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21년도 여가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 강선우가 정영애 장관을 어떻게 하는지 일부 장면 영상이 저희가 찾았어요. 그 영상을. 그 영상 보고 오겠는데 원래 좀 긴데 그걸 다 보면 지루하니까 좀 짧게 줄였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 강선우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째려보는지 이거 째려본다는 용어가 좀 그런가요? 네. 그 장면도 나오는데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해바라기 센터 어떤 시기에 어떤 취지로 줄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실 일 아닙니다.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저희가 예산도 내년에 한 개서 더 추가해서
지금 확보했기 관련해서 때문에 직접 의료기관들과 소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했습니다. 20개, 19개. 민간이 여러 개. 알겠습니다. 저 뒤에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표독스럽게 눈을 지켜보면서 눈을 그냥 크게 뜨고 표독스럽게 째려보는 장면, 그리고 한숨을 쉬는 장면. 저게 이제 강선우의 본 모습이죠.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도 저 정도니 의원실에 찾아갔을 때 자기 20년 선배의 학교 선배에다가 여성학 1호 박사에다가 그런 사람한테, 그리고 더군다나 여권 인사인데 저렇게 할 정도니 평소에 보좌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폭로가 끝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네. 조만간 터진다. 이제 또 터진다. 큰거 터진다. 이제 그게 뭐였냐면 네. 욕설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욕설 녹취, 욕설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지 뭐 텔레그램인지 카톡인지 그런 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욕설 이제 녹취와 이제 그 문자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계속 일단은 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공개되면 정말 강선우 의원이 좀 어쨌든 많은 이제 데미지 입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즉 의원으로 돌아오는 것만큼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는 의원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아직 공개되지가 않고 있는데 오늘 뭐 대통령실에서 약간 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부분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지 않냐, 불패, 현역 의원의 불패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강선우의 임명 강행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많이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들이 강선우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뭐 결격 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좀 상당히 받아들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그건 일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재명과 강선우의 특별한 관계가 이 임명을 강행을 한동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이부자리 깔아주다가 장관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었는데 뭐 그때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때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최고위원 떨어졌었거든요. 예, 네. 그때 그 이제 김혜경 여사인가요? 안아줍니다. 강선우 의원을 안아주고 강선우 의원이 웁니다. 네. 그때 이제 김혜경 여사가 안아주면서 이제 품에 이제 보듬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과도 좀 뭔가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다 내외와 강선우 의원이 좀 스킨십을 좀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른 밖에 나와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들한테는 잘했던 사람이니까 김혜경 여사의 어떤 이제 지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 이부자리 깔아주는 까지 챙겨줬던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보훈에 대한 그런 마음의 어떤 빚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좀 합쳐져 가지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보세요, 저 입을 차려주고도 입을 바로, 잘 덮어주고 예. 있습니다. 저렇게 챙겨줬으니 이제 이재명이 강선우를 챙겨주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앞서 이제 조금 향후에 어떤 상황으로 갈까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지금 뒤로 네. 왔는데 예. 강선우 임명 강행 결국은 계속합니까? 어떤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대통령실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좀 지금 이제 아마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이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 일정을 잡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9시 40분에 그러는데 영상이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명 철회인지 아니면 강준욱 비서관에 대한 지명 철회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 씨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니까 어떤 강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군요. 그렇죠. 일단 강강은 맞는 것 같아요. 강강 둘 중에 한 명 맞는데 어느 강이냐, 이제 강선우냐, 준욱이냐, 요 두 분 중에 한 명이 지명 처리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그 신뢰는요. 이게 신뢰는 저축과 같은 거예요. 이게 신뢰를 저축해두면 나중에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위기 때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분은 신뢰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신뢰 있는 인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국민 대다수가 을인데 저게 갑질한 사람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 보냈다라고 하면 많은 을에 대한 많은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신을 쌓아둔다면 나중에 지지율이 조금 하락할 때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팍 떨어질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5% 떨어질 수 있는 지지율인데 강선우 같은 저런 케이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그러니까 불신은 저축과 같다. 굳이 불신을 쌓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준욱이 사퇴한 건가요? 속보가 나왔나요? 강준욱 사태라 그러는구나. 강준욱인가요? 지명을 철회네요. 그 소통 비서관이라는 분이시죠. 국민통합비서관이죠. 예. 통합비서관. 예. 그러니까 이 정규재 씨인가 이분이 뭐 추천한 거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정규재 씨가 뭐 나름대로 이제 보수의 어떤 교란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올해 나온 책이라든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수사받을 때 그때 이제 보수로 돌아섰다고 했던 분이신데 어쨌든 민주당의 원내 내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을 이기지는 못하고 철회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속보에는 지금 여기에는 안 잡히네요. 예. 근데 이 강준욱 씨보다 저는 강선우 씨가 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어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데 더 데미지가 클 것 같은데 이분을 그거 한번 보죠. 그러면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간에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 뭐 민주당 지지율 이게 상승 곡선을 계속 타고 왔는데 네. 뭐 다 숫자 자체로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흐름을 볼 때 지금 꺾였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64.6%까지 올랐다가 지금 꺾였다. 계속 상승세였는데 꺾였다. 이제 이런 게 나왔고 민주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조사라 이제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 전에가 50 몇 %였는데 한 2점 몇 % 좀 낮아졌다. 민주당 지지율도 꺾었다. 뭐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강선우, 이진숙 갑질과 논문 표절 문제에다가 폭우 재난에 관한 정부의 대처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그 좀 전에 지금 방금 올라온 이제 속보 말씀드리면 강준욱 씨가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하는 뜻을 밝혀서 그거를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준욱이 결국은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여론조사 이제 나오고 보면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사실 국민의힘이라든가 우파 또는 중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선 결과 이후에 지금 상실감 또 좌절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론조사 왔을 때 응답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중요한 거는 지금 숫자가 아니고요. 하락하는 이 추세로 돌아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지금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하는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폭 하락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라든가 강선우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좌파 지지 세력 진영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요. 강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이에요. 이진숙. 그렇죠. 근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만의 사퇴를 밝혔고 그다음에 강선우 이제 후보자도 여기서 만약에 사퇴하자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여론조사 하게 되면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한 명만 나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강선우는 그 못지않고
그게 못지않은 게 아니라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안 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나갔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살리고 배지 없는 사람은 쫓아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제 지지율을 거둬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되면은 여론조사 할 때 지금 62.2 나오지 않습니까? 네. 50%대로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 추락하는 그 상황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예, 그게 이제 큰 흐름이 중요한 거죠. 이재명이 그간에는 뭐 상승세를 타고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겠지만 이제는 추락하는 장면이 벌써 임기 시작한 지 뭐 2달도 안 돼서 하락하는 장면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장면. 이제 어제 흑석 김익원 선생. 네. 흑석 이제 김익원 선생이라 가지고 왜 흑석동에 재개발 이제 네네. 부지에 있는 빌라를 사서 그때 네. 연끌해 대주 샀지 않습니까? 그분이 새만금 개발 청장으로 그렇죠. 임명된다고 얘기 나왔어요. 임명됐죠. 그래서 임명됐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이번 인사가 정말 엉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개발 정보 같은 것을 좀 미리 알았는가 또는 개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좋은 요지를 어떻게 노른자리를 좀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에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전혀 모른다. 부인이 혼자 결정하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은행에 서류가 나와요. 그 서류 보면 김혜경 이제 전 의원이 직접 도장 찍고 사인한 게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서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은행에서 연끌해가지고 무려 16억 정도 되는 돈을 연끌해가지고 투기를 했던 그런 분인데 이런 위선적인 분이 새만금 개발청장 가서 새만금을 개발을 하려는 건지 새만금을 투기장으로 만들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좀 분노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최동석 이제 인사혁신처장 이분이 예.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재명은 하늘이 내려진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합니까? 극도의 진짜 난 나시 참 이게 크리피 그러니까 소름 돋아서 그런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친문 세력에 대해서는요 정치판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친문 반문 친명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간다고요? 인사혁신처에 가는 거예요. 네. 인사혁신처는 공정하고 굉장히 역량 중심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아주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도돼 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편향돼 있는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사 공무원의 기준을 만들고 또 검증도 하는 이런 기관에 수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으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저는 영화 중에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네. 싫어하는 영화는 좀비 영화예요. 네. 좀비 영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재명 좀비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방 김의겸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부속실이 있죠. 제1 부속실과 제2 부속실 중에 제2 부속실이 흔히 말하는 대통령 배우자 그 보좌하는 기관인데 이 제2 부속실장의 윤기천이라는 인물 성남 분당 구청장 출신이 제2 부속실장에 임명됐다. 이게 알려졌어요. 그렇죠. 이 인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성남시장실의 비서실장을 했었고요. 이제 예. 성남시 이제 분당구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2 부속실을 간다는 것은 실장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김혜경 여사와 오래된 인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시세를 부활시키겠다. 그 신호탄이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크게 성남 라인, 경기도 라인, 그 다음에 변호인단 라인 이렇게 세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 세 라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게 좀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있었던 지금 나오네요.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 퇴임식인데 가장 이제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성남 라인이죠. 그 성남 라인을 제2 이제 부속실장을 친다는 것은 김혜경 여사가 이제 어쨌든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이 되면은 대외적으로 뭔가 활동을 합니다. 뭐 이제 이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영부인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김정숙 여사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특수활동부 있잖아요. 예. 이거 관련된 집행도 이 부속실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특수활동부가 뭐냐면 장애인 뭐 단체를 이제 봉사를 간다거나 그럴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왔는데 그냥 가서 인사하고 올 수 있습니까? 봉사하고 올 수 있습니까? 가면은 선물 꾸러미를 줍니다. 거기 필요한 거 뭐 냉장고라든가 네. TV라든가 아니면 뭐 라면은 뭐 수백 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줄 때 그 집행되는 돈이 다 전부 다 특수활동부예요. 그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제2부속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김정숙 여사가 지난번에 그 특수활동비를 빼가지고 현금으로 해서 자기 이제 옷 산다든가 또는 자기 딸 문다희 씨한테 상여비를 줬다든가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2부속실장이 과연 정상적으로 제2부속실장 역할만 하겠느냐? 그러려면은 제3자거나 공무원 출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성남 비서라인 실세했던 분을 제2부속실장에 앉힌다는 것은 과거에 했던 그 경기도에서 법카 뭐 유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행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재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불안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렇게도 보고 지금 말이 가능하겠네요. 앞서 이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이재명 주변에는 성남 시절부터 시장 시절부터 쭉 만들어 오는 성남 인맥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 쭉 추가 구축된 정치 사회 인맥 네. 그리고 본인의 뭐 사건 관련된 변호인 네. 인맥 이 그쵸? 세 인맥이 참 기본적으로 딱 구축이 돼 있다. 그런 인물들이 주로 이제 지금 대통령실, 국회에 먼저 배치를 했고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부 주요 기관, 이제는 이제 부속실 뭐 이런 데 지금 배치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하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곳에 측근을 배치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1부속실, 제2부속실, 총무비서관실 이런 데는 다 돈과 관련된 그렇죠.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보좌관도 보냈죠. 예. 또 하나는 이재명의 약점 또는 아킬레스건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또 주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다 본인이 이제 재판할 때 변호했던 사람들은요. 그 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불리한 것도 미리 다 솔직히 얘기해놔야지 방어를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그래서 변호인들한테는 그 이제 의무가 있죠. 이제 비공개 의무가 있는 거죠. 면담 내용에 대해서 사건 관련된 얘기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내버려 두게 되면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두면서 이제 급여도 챙겨주고 자료도 챙겨주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모르죠. 그 뭐 재보궐 생기게 되면 거기에 또 배지 전략공천에서 배지 달아줄 수 있는 거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너 뭐 할래? 구청장 할래? 라고 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 하면요 구청장으로 나가기 굉장히 아주 유리한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공직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보호를 하게 되면 적어도 자기한테 들었던 불리한 얘기들을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범죄인들끼리 왜 끈끈한 범죄 카르텔. 범죄 카르텔이죠. 이제 그런 것 비슷한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양아치 행동에 무슨 관심을 보이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네 박용훈님은. 예. 자, 그 문제와 함께 이현주 관련된 소식이 나와서 이현주 문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특사단에 포함 초기에 내정됐다가 뭐 그중에 특사 단장까지 이현주한테 직함을 걸어줬었는데 결국은 미국 특사단 최종 명단에서 이현주, 김종인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채워졌는데 박용만과 한준호가 채워졌는데 이 이현주가 최종 명단에서 자기가 미국 특사단의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즉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미국 특사로 들어가는 것 이거에 관해서 뭐 경제계 반대 기업들 뭐 경제 인사들 이쪽에서 반대를 전달한 이후에 제라는 건 이현주죠. 자신이 순장하게 됐다. 결국 논개가 된 것이다. 김종인 끌어안고 뭐 논개가 됐다 이런 식인데
이거 뭐 자의식 과잉인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제 오락가락 뭐 한 거 너무 잘 아시죠? 네. 그 맨 처음에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이제 그 손학규 라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재선할 때 이제 그 공천에 도움을 주신 분이 또 김종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김종인한테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마음의 빚이 있을 겁니다. 좀 잘 보이시고 하죠. 자, 그러는데 이제 김종인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광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발언한 사람을 미국에 보내게 되면 트럼프가 안 그래도 지금 관세 보복하겠다 벼르고 있는데 더 트럼프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25%가 45% 또는 50%에서 될 수 있다. 실제 브라질은 50%, 캐나다는 35% 지금 관세 보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거둬들이게 된 겁니다. 거둬들이게 됐는데 또 이제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순장조가 돼가지고 농개처럼 김종인 씨를 끌어안고 주저앉혔다. 네. 그러면서 특사단이 전부 다 이제 새로 이제 꾸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본인은 가고 싶었죠. 가고 싶고 김종인과 같이 하거든 본인 좋아했어. 좋아했는데 자기도 이제 깜빡하고 있었던 거겠죠. 광인이라 발언했던 부분을. 그런 게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갑자기 퇴사를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안 간다고 하면서 김종인도 같이 끌어안고 나도 다 같이 안 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포장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본인도 김종인한테 굉장히 빚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분이시다. 하지만 언제든지 분리하면 태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태세 전환할 때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뭔가 내가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김종인도 같이 끌고 내려왔다라고 포장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현주 의원이 한때는 보수의 전사였다가 지금부터 민주당 가가지고 또 이재명 옆에 지금 서서 열심히 좀 뭐랄까 나인 역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 나이 못지않은 나인 역할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퇴사전에 가능한 분이고 이분한테는 자기 이익이 중요한 거지 어떤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정체성 기준 이런 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도 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조선협력 등에 대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쉽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조선업 이 협력 기류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조선업에 대해서 뭘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 드러낸 거예요. 사실은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도 만들고 그리고 트럼프 측근들과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관세 협상에도 기여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종인 때문에 못 가게 됐으니까 그 못 가게 된 걸 멋지게 포장하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마음을 이제 들킨 거지. 나는 사실은 가서 조선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 이거 사실 본인 조선업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은 조선업 뭐 이런 거 잘 풀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거를 이제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나는 이제 어쨌든 가고 싶었다. 그걸 이제 속마음 드러낸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본인이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하나가 지금 미국의 펜실베니아인가요? 거기에 지금 하나가 미국 조선업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조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에 25개 배를 건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현주 가서 무슨 얘기를 추구를 합니까?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예. 예. 우리 전문가들이 가더라도 미국과 협의하는 게 조선업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현주가 가서 뭐 조선업 분야 그걸 모르겠어. 삭발하면서 우리 배 사달라 뭐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그게 아니라고 의미가 없죠. 가시는 게. 예, 그 장면 이현주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폭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폭우 재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문제들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이번 폭우 이미 예상된 수일 전부터 집중호우가 예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무슨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류의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같은 그런 갑작스럽게 전혀 예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온 게 아니에요. 이번 폭우는 이미 예고된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지금 사상자가 몇 명입니까? 사망 실종자 28명입니다. 사망자가 19명, 실종자 9명. 실제로는 그 9명 실종자가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28명의 사망자
근데 어쨌든 사망 실종 합산해서 28명입니다. 숫자가 지금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재민이 만 한 5천 명 정도가 되고 집에 지금 전혀 귀가를 못하고 있는 이재민이 그 중에 2,500명 정도가 조금 넘는다고 지금 하는데 엄청난 피해가 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 닷새간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침수, 홍수, 산사태, 붕괴 이런 거에 관해서 사전에 지금 어떤 대비를 했는지, 특히나 이제 지천 하류 이런 데는 사전에 대비를 하고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곳으로는 조치를 하면 인명 피해라든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셨어요? 근데 사전 대비를 이제 하려 그러면 본인이 거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관심이? 예, 소방방재청을 이제 지휘를 해서 예.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국무총리도 이제 나서야 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뭡니까? 온통 내란 특검이에요. 온통 내란 특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인사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 이제 인사 추천한 것들 이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같이 따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 방재라든가 재난 대응이라든가 그쪽 시선을 안 돌리면요, 공무원들은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는 뭐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이제 이런 거에만 지금 쏠리게 본인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이 터지니까 그날 또 재난 이제 바로 대응하지 않고 또 감자전 먹다가 또 엄청 비난을 받았었고요. 네. 예전에도 그랬었죠. 예전에 그 경기도 우리 이 대표님께서 그 얘기했었죠. 감자전, 네. 떡갈비 뭐 이런 거 좀 브리핑 하셨죠? 네, 논평도 냈었잖아요, 제가. 네.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날 이제 PM이 이 사망자 4명이나 발생한 날이에요, 그날. 네. 첫 재난 이제 사망자 나왔는데, 그날 감자전 먹고, 전복전 먹고, 한우 떡갈비 먹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사람 참 안 달라진다. 왜냐면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씨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천에 쿠팡 물류센터 불이 났었어요. 네. 그때 황교안 씨랑 뭐 하고 있었습니까? 떡볶이 먹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떡볶이 먹방하면서 이거 지금 떡볶이 먹방할 때 아니다, 불났다라고 하니까 그 글을 보면서도 제가 거기 가야 되나요? 저는 더 거기 대응하는 사람 다 따로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난이 거세지니까 사과하고 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훈을 얻지 못한 거죠. 재난이 왔을 때 기관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거야. 자기는 영상을 통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위기가 오면 그 위기 담당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내일이 따로 있다라고 분리시켜 생각한 거죠. 그게 지금 이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고통, 나는 웃음, 그건 각자 일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래 봅니다. 예. 자, 폭우 피해, 극한 폭우의 피해가 예상된 상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어제 이재명이 경남 산청을 찾았습니다. 폭우 피해가 이미 다 발생을 한 후에 한참 진행되는 상황의 현장을 찾아서 대처를 하도록 그런 긴박감과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니고, 다 끝나가지고 이미 인명 피해 하고 있는 발생한 조건에서 어제 이제 경남 산청을 찾았죠. 지금 사진에 보이죠. 그런데 자, 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청와대 영빈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 이 사회적 참사라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붙인 사건은 세월호, 이태원, 오산, 무한항공 요 4가지 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 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일단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게 이번 폭우에 관한 입장 표명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 유가족과의 대화 그 시간에 이야기한 건데 지금 이번 폭우 발생 후에 이재명 스스로가 했던 얘기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제 결국 겨우 경남 산청을 찾고 당권주자인 정청래, 박찬대도 겨우 피해 현장을 그간에 외면하고 막 당권 싸움을 하다가 어제 겨우 현장을 찾았어요. 이재명이 찾아가니까 비슷한 날에. 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사죄를 했어요. 저 장면을 지금 대비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위선적이죠. 본인이 그렇게 말을 이제 할 때는 음악까지 잔잔하게 깔면서 감성적으로 뭔가 짠하게 만들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걸 본 사람들은 실제 행동도 저럴 거라고 기대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번 재난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사망자가 나와도 웃고 떠들고 감자전 먹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현장파라면서 자기들끼리 현장파. 예. 참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만찬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파 하면서 건배 제안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지금 어떻습니까? 피해 현장이 이재명 수천 명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런 현장과 따로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현장파라 떠드는 모습이 정말 기괴하다. 국민들 보면서 참 기괴하게 느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집권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들 당권 경쟁을 한다고 지금 고통받는 피해 이재민들 이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찐명 경쟁한다고 찐면 지금 경쟁. 예. 뭐 진짜- 찜점 먹고 있습니까? 찐면 경쟁. 그러니까 찐면 경쟁하다가 참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 하여튼 그런 일을 좀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여튼 정청래, 박찬대 둘 다 서로 경쟁해가지고 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누가 더 잘 없을 것이냐 그런 황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49%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51% 국민들은 이재명 지지하지 않은 거죠. 그럼 50% 국민을 누가 목소리를 대변합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발상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국민들은 더 고통이 배가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지자체 단체장이 사전에 대비를 못했다면 그 책임이 사실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건 예고된 그런 폭우였음에도 이 이재명과 총리라는 김민석과 대통령실 참모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쪽에서 사전에 대비하는 조치를 긴박하고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당연히 있죠. 근데 자기 측근들한테 지금 이제 임명장을 만드니까 자기 측근들한테 이제 묻지 않는 거죠. 묻지 않는 거고 그냥 밑에 있는 일사 하위 공무원들 그냥 조지는 겁니다. 조져가지고 너네 탓이야. 너네가 현장에 안 가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거야 하면서 위에 실제 이제 업무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쌓이는 겁니다. 불신이 쌓이면 나중에 이게 불났을 때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불이 확 한꺼번에 이제 불이 번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신을 쌓아가는 그리고 무능을 쌓아가는 이재명 정권이 과연 유효 기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는 일단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보이지만은 그 유효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단축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2부 이준우 대변인 모시고 강선우 문제부터 극한 폭우로 인한 그 사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